어느 늦은 저녁이었다. 나는 평소처럼 컴퓨터 앞에 앉아 인터넷 서핑을 하고 있었다. 인터넷 카페에서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찾다 보니 자연스럽게 공포 게시판으로 발길이 옮겨졌다. 어릴 때부터 공포 이야기를 좋아했던 터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게시물 하나하나를 읽어 내려갔다. 그때였다. 비교적 최근에 올라온 게시물 하나가 내 눈에 들어왔다. 제목은 절대 밤에 클릭하지 마세요였다.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클릭한 순간 나는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게시물 내용은 이랬다. 한 젊은 남자가 있었다. 그는 한산한 동네의 작은 아파트에 홀로 살고 있었다. 어느 날 밤 그는 인터넷에서 기이한 게시물을 발견했다. 그 게시물에는 자신이 절대 가면 안 되는 장소와 시간을 설명하는 내용이 있었다. 물론 남자는 이를 단순한 장난이라고 생각하고 무심코 넘겨버렸다. 그러나 몇 주 후 같은 게시물이 다른 포럼과 사이트에서도 발견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점점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추가되어 갔다. 밤 3시에 절대 방에서 나오지 마세요. 아파트 앞에 이상한 소리가 들리면 꼭 무시하세요. 등의 경고문이었다. 그 무렵부터 남자의 아파트에서는 미묘한 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간헐적인 발자국 소리 정도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빈도와 강도가 점점 더 강해졌다. 남자는 불안해하며 경찰에 신고도 해보았지만 별다른 증거가 없어 돌아오는 건 느렇다란 마음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남자는 인터넷 서핑을 하다 자신과 매우 흡사한 경험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발견하게 된다. 그들 중 일부는 경고를 무시한 대가로 참혹한 일을 겪었고 아직도행 방불명 상태라는 것이었다. 남자는 점점 더 두려워지기 시작했다. 그날도 남자는 탐나를 돌아다녀 좀비 썰이나 읽으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때마침 밤 3시를 알리는 벽시계의 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잠시 후 밖에서 다시 그 이상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에는 예전과 달리 그 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갑자기 남자는 가슴속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솟구쳤다. 그는 재빨리 방에 있는 모든 불을 끄고 조용히 숨을 죽이고 있었다. 하지만 그 순간 갑자기 전화벨 소리가 울리기 시작했다. 남자는 놀라서 핸드폰을 확인해 보았다. 화면에는 받지 마세요라고 적혀있는 익명의 메시지가 떴다. 결국 전화는 자동으로 끊겼고 남자는 순간적으로 안도했다. 그런데 동일한 메시지가 문자로 오기 시작했다.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알지? 문 밖을 봐, 지금 당장 나와 등의 메시지였다. 남자는 결국 공포에 질려 경찰에 다시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전화가 연결되자마자 이상한 정적만이 들려왔다. 다시 걸어도 비슷한 현상이 반복되었다. 그때 문 밖에서 구두를 끄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결국 남자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방문을 잠궈버렸다. 갑자기 문 밖에서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남자는 그 소리에 심장이 멎을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멍하니 문을 바라보는 동안 소리 없는 눈물이 흘렀다. 그 다음날 아침 남자는 그 지옥 같은 밤을 다시 떠올리며 몸을 일으켰다. 천천히 방문을 열고 나가보니 누군가가 문에 손자국을 남겨놓았다. 그 손자국은 피로 물들어 있었고 남자는 그 모습을 보고 결국 기절하고 말았다. 나중에야 남자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그러나 그 전까지 밤마다 들려오던 소리는 어느 순간부터 현저히 줄어들었고 남자는 2번 다시 그런 일을 겪지 않기 위해 그 아파트를 떠나기로 결심했다. 이 이야기의 끝은 이렇게 적혀 있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소리는 들릴지 모릅니다. 절대 밤에 클릭하지 마세요. 내가 이 이야기를 읽고 있는 순간에도 다시 한번 그 공포가 느껴졌다. 나는 조용히 창을 닫고 집에 불을 켜며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나를 주시하고 있는 느낌을 지우려 애썼다. 그러나 그 느낌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2번째 이야기 공포썰을 소개하기 전에 이 이야기는 순전히 창작적 상상력에 기반한 허구임을 밝힙니다. 또한 몇몇 독자들에게는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주의 바랍니다. 나는 서울의 한 고시원에서 약 6개월 정도 생활하고 있었다. 고시원은 흔히 말하는 작은 방과 그보다 더 작은 창문,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좁은 복도로 이루어져 있었다. 낮에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전화통화를 하거나 TV를 보는 소리로 약간의 활기가 있었지만 밤이 되면 고시원은 숨죽은 듯한 고요함에 휩싸였다. 어느 날 밤 나는 늦게까지 시험 공부를 하고 있었다. 집중하려 노력했지만 자꾸만 시계 이초침 소리가 머릿속에서 울렸다. 시계는 초침이 돌아갈 때마다 틱탁 소리를 냈고 나는 그 소리 때문에 점점 불안해졌다. 이러다가는 밤새도록 잠을 못 잘 것 같았다. 그래서 결국 이어폰을 끼고 잔잔한 음악을 틀어놓았다. 몇 시간이 흘렀고 새벽 2시의 시계가 가리킬 즈음 슬슬 눈꺼풀이 무거워져 갔다. 그때였다. 갑자기 음악 소리 뒤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 같기도 하고 착각이겠거니 했지만 그 소리는 점점 또렷하게 들려왔다. 기괴한 속삭임이었다. 이어폰을 깊숙이 꽂아도 그 소리는 여전히 들려왔다. 잘 듣고 있어? 라는 낯선 목소리가 귀에 울렸다. 나는 불현듯 두려움에 사로잡혀 황급히 이어폰을 뺐다. 이어폰을 뺀 후의 고요함은 마치 무거운 담요를 덮은 것처럼 나를 압박했다. 나는 불안한 마음에 책상 위에 놓인 카메라를 집어들고 아무렇게나 셔터를 눌렀다. 플래시가 터지며 몇 장의 사진이 찍혔다. 잠시 후 정신이 돌아와 카메라의 화면을 확인해 보았다. 대부분은 멍청하게 내 책상과 잡동사니들이 찍혀 있었다. 그런데 그중 한 장에서 방 구석에서 뭔가 다른 형체를 발견했다. 그림자. 그게 단순한 그림자인지 뭔지 알 수 없었다. 나는 숨이 멎을 것 같았다. 나는 그 순간 정신이 번쩍 들면서 이 상황을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에 가득 차 방을 뛰쳐나왔다.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고 그 고요함이 오히려 더 무서워졌다. 나는 경비실까지 달려가 스태프에게 방금 겪은 일을 말했다. 하지만 그들은 피곤한 얼굴로 컴퓨터가 고장났으려니라고 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당황스러운 마음에 복도로 돌아왔을 때 좁디 좁은 복도 끝에서 이상한 발자국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작은 소리였지만 점점 가까워졌다. 마치 누군가가 걸어오는 소리 같았다. 소리가 가까워질수록 나는 움직일 수가 없었다.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검은 그림자가 복도 끝에서 서성이고 있었다. 나는 완전히 겁을 먹고 방으로 다시 돌아갔지만 그 방도 이제는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다. 밤이 지나고 아침이 밝았다. 지난밤의 사건은 마치 꿈을 꾼 것처럼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지만 카메라 속 사진은 분명히 그것이 현실이었음을 상기시켜 주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 나는 더 이상 그 고시원에서 지낼 수 없었다. 휴학을 하고 부모님을 찾아 내려가기로 했다. 서울을 떠나며 마지막으로 고시원을 바라보았을 때 창문 너머로 이상한 형체 하나를 보고 있는 것 같았다. 그 일이 있은 후 오래 지나지 않은 뒤 고시원은 폐업했다는 소문을 들었다. 그리고 얼마 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그 고시원에 관한 소름 끼치는 목격담이 몇 건 올라왔다. 이 모양 저 모양의 다양한 괴담들이었지만 하나같이 그곳이 왠지 모를 음울함에 쌓여있다는 내용이었다. 이 이야기는 그저 인터넷에 떠도는 썰일 뿐이지만 가끔 밤에 그날 찍었던 사진 속 그림자가 떠오를 때면 나는 여전히 식은땀이 난다. 세 번째 이야기. 2000년 여름, 나는 대학에서 친구들과 함께 여름 휴가를 보내기 위해 산속 깊은 곳에 위치한 작은 시골 마을로 갔다. 우리는 자연에서의 휴식을 즐기기 위해 그곳을 선택했지만 그 마을에는 한 가지 유명한 소문이 있었다. 마을 외곽 깊은 숲속에는 오래된 폐가가 있었고 그곳에서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소문이 돌았다. 마을 사람들은 그 폐가에 접근하는 것을 금기시했지만 우리의 호기심은 그 소문을 탐험하도록 만들었다. 친구 셋, 나, 윤석, 재훈, 그리고 성민은 폐가를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우리가 정보를 모은 결과 그 폐가는 20년 전에 일가족이 심하게 다투다가 아내와 아이가 죽고 한 달 후 남편이 자살한 집이었다고 했다. 그 이후로 여러 명의 테마사가 그곳을 방문했으나 모두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한다. 해가 뉘엿뉘엿 지는 깊은 저녁 시간, 우리는 촛불과 랜턴을 챙겨 숲속을 향해 걸어갔다. 숲은 점점 어두워졌고 공기는 점점 싸늘해졌다. 결국 우리는 낡은 폐가 앞에 도착했다. 폐가는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모든 것이 그대로였다. 나무 문은 삐걱거리며 열렸고 집 내부는 먼지가 가득한 상태였다. 우리는 각자 들고 온 손전등 불빛을 켜고 집안을 살펴보기 시작했다.
거실에는 낡은 소파와 깨진 창문, 그리고 녹슨 철가구가 있었다. 방마다 이상한 문양이 그려져 있었고 아무도 손대지 않은 듯한 오래된 어린이 장난감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 성민이 일부 부침성이 있어 거실 중앙에 설치된 작은 촛불들을 꺼내서 불을 붙였다. 이상하게도 그 촛불은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이라도 부는 듯 흔들렸다. 우리가 조사하던 중 윤석이 갑자기 어린아이의 웃음소리를 들었다고 외쳤다. 우리는 긴장감에 둘러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 순간부터 우리의 모험은 점점 더 불안하게 전개되었다. 갑자기 재훈이 뒷목을 잡고 울부짖었다. 그는 누군가가 그의 뒷목을 꽉 잡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우리는 주위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확인했기에 더 깊이 조사할 수밖에 없었다. 그때 우리는 2층에서 무언가가 우리를 부르는 듯한 소리를 들었다. 우리는 서로 눈빛을 교환했고 용기를 내어 2층으로 올라갔다. 2층 복도는 더욱 으스스하고 차가운 기운이 감돌았다. 특별히 닫힌 문 하나가 우리를 끌어당긴 듯했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그 문을 열었고 그 안에는 작은 여자아이의 방이 있었다. 방 한가운데에는 무언가가 있어 보였고 우리는 그것을 보기 위해 가까이 다가갔다. 그것은 낡은 인형이었다. 인형은 한쪽 팔이 떨어져 나갔고 얼굴에는 검은 잉크 같은 것이 패인 듯한 자국이 남아 있었다. 인형을 들자마자 방 전체가 차갑게 변하며 불쾌한 소리가 들렸다. 성민이 인형을 내려놓자마자 방구석에서 이상한 움직임이 감지되었다. 우리는 그쪽을 향해 손전등을 비췄고 무언가 희미하게 보이는 실루엣을 발견했다. 그것은 회색빛의 영혼이었다. 영혼은 분명히 그 가족의 일부로 보였다. 아마도 그 불행한 사건의 희생자인 듯했다. 우리가 놀라움에 얼어붙은 사이 영혼은 천천히 나아와 무언가 이야기하려는 것처럼 입을 움직였다. 하지만 우리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없었다. 성민이 갑자기 기도를 외우기 시작했고 영혼은 천천히 사라지기 시작했다. 방의 온도는 정상으로 돌아왔고 더 이상한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우리는 즉시 폐가를 떠나기로 결정했고 집 밖으로 빠져나왔다. 집 밖으로 나와 보니 우리는 드디어 안심할 수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마을 사람들에게 우리가 겪은 일을 이야기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은 폐가를 성스러운 장소로 여겨 누구도 접근하지 않기를 바랐다며 우리에게 경고했다. 그 이후로 우리는 그 이야기를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고 다시는 그 폐가 근처에 가지 않았다. 이 사건 이후 우리는 각자의 길을 가게 되었지만 그날의 경험은 오래도록 우리 마음속에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 폐가는 여전히 마을 외곽 깊은 숲속에 서서 사람들의 호기심과 두려움을 불러일으키고 있을 것이다.